근데 이게 애초에 왜 1달러를 넘었지? 이게 애초에 왜 가격을 갖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말을 잘 안 해주는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효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화폐는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인데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그럼 현실적인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왜 사셔야 되냐면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이 슈퍼리치들은 철학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슈퍼리치들은 정세가 불안해지면 자신이 전 세계를 중심으로 흩어놨던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자산들을 움직여야 돼요. 이걸 모빌러티라고 그러는데 모빌러티의 가장 좋은 자산이 옛날에는 자산 가격이 싸면 문제가 없는데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넘어가고 1000억이 넘어가는 모빌러티를 부여할 수 있는 자산은 그림 같은 거밖에 없어요. 피카소.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은 그림값을 그래서 올린 거예요. 슈퍼리치들이 모빌리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속 문제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설사 모빌리티에서 옮겼어. 근데 잘라가지고 이게 어떤 유동성이라는데 안 되잖아요. 뭐 고위 해바라기를 500억이라고 하는데 고위 해바라기 500억짜리를 살 파트너를 한 번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500억을 갖고 있어도 1억씩 쪼갤 수가 있잖아요. 네. 1000만 원씩도 쪼갤 수 있고. 네. 이거에 눈을 뜬다는 거죠. 저랑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블랙록, 이게 레리 핑크 회장이에요.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먼저 발견할 거고요.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막강한 신용의 담보물이 돼요. 네. 이건 진짜로 음모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조 달러짜리 코인을 만드는 거를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왜냐면 이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1억 달러인가? 하여튼 아주 고액권 코인인데요. 이건 아무 주머니도 안 들어가요. 네. 그냥 담보물이 되는 거죠. 옙섬의 도라패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어디 금고 안에. 그러나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신용이 창출되니까 그걸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비트코인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은행들 간에 돈을 꿔줬다 받았다 하는데요. 네. 은행들은 워낙에 신용도가 높으니까 이자가 낮아요. 그들만의 어떤 폐쇄된 클럽 안에서 돈을 꿔줬다 받았다를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 올 때는 이제 스프레드가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그런 이자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되게 낮은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금융위기가 오면 이 이자도 단기 금융의 이자도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부도 위험이 생기잖아요. 네. 어느 은행이 이제 못 갚으면 나도 피해를 보니까. 근데 사실은 일주일 동안 꺼주는 거에 어떻게 담보물을 만들어요? 금괴를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국채를 가지고 하는데 미국 국채라고 하더라도 실물이 아니라 그건 권리증인 거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해도 그게 점유물이 아니니까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이 실제로 주식 거래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탁원에 있거든요. 네. 우리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으니까 사고 팔지만 예탁원에서 이거를 동결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군가 예탁원을 동결하거나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위험하거든요. 담보물로는. 근데 비트코인은 하루에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나한테 10억 달러를 꺼간 은행이 망했어. 그럼 나는 1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어쨌건 나는 부도를 안 하는 거죠. 부도가 안 나는 거죠. 이런 단기 금융의 담보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래 본래적 의미의 기축통화입니다. 원래 기축통화의 의미는 그런 그렇죠. 원래 기축통화가 껌 사먹고 빵 사먹는 게 아니라요. 신용의 근간이 기축통화거든요. 원래 지금 금융 시스템도 잘 보면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현찰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에 대한 어떤 파생된 신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뭐에 쓰냐 그러면 신용의 담보물이야라고 하는 말이 그걸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기축통화인 거예요. 은행들이 담보로 삼는 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19세기에는 그게 금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그게 달러였던 거죠. 그럼 그게 달러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경제는 뭐 일단 FRB의 뭐 이자율 이런 거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그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래요? 그 뭔가 이렇게 격변 속에서 일행될 건데 이론적으로는 꼭 미국이 기축통화를 써야지만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화 아니더라도 우리 기축통화 아닌데도 우리는 무역하고도 하잖아요. 네. 미국 달러도 원 오브 댐이 되는데 좀 중요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가 경색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 그럼 미국이 무역 흑자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 될 거냐는 건 좀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고요. 차원입니다. 반도체를 막 갖고 간다고 하지만 미국인들이라는 게 이제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 실제로 노동을 해야 될 그 층위가 대만이나 한국에서 노동하는 분들처럼 깔끔하고 직업윤리가 있고 이런 층이 없다는 거죠. 반도체 진짜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냐. 그 정도 할 사람들은 이미 고액 연봉자들이다, 미국에서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 베트남이 미국의 무역 흑자 3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트남이 우리가 보기에 뭘 팔까 생각하겠지만 베트남 자체로 이제 많이 리쇼어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관세를 때리니까 베트남에 이제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세워갖고 한번 베트남을 거쳤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 지금 중국 1등, 멕시코 2등, 그다음 베트남 3등이에요. 아직도 중국이 1등인 거예요? 네, 중국은 1등이죠. 무역자국이. 근데 이게 많이 퍼지겠죠. 그래서 그 미국이 당장 무역 흑자국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몰아주던 거에서 많이 퍼져 나가겠지만 미국도 이제 제조업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말이 되는 게 AI하고 로봇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해요. 그렇죠. 걔네가 깨끗하게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AI하고 로봇은 미국이 더 인건비가 비싸고 싸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값싼 노동력 때문에 해외에 나갈 필요는 없어지는 거고. 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제 주변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들이 야 비트코인을 만약에 화폐로 쓰면 거시경제 조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아니었지만 코로나 같은 게 오면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가지고 좀 심리를 안정을 시키고 자영업자도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해버리면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가 대통령이에요? 내가 얘기를 하죠. 약간 냉소적이지만 예. 그대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보이는데 어찌 되었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런 풍파에서 좀 미시적인 개인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개인들은 도움을 받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출산율을 봐도 이게 지속 가능한 출산율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와서 이걸 한대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는 한반도에 사는 외국인이지 한국 문화라는 게 무엇이냐 정의는 참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대로부터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다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율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유럽이 겪었던 혼란을 그대로 겪을 거예요. 그러겠죠. 흥미롭기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이걸 들으면은 계속 봐 그래서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막 그 유튜브에 뜨면은 항상 클릭하게 돼. 저는 작가님의 그레이트 비트코인 책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게 어떻게 화폐의 기능을 가지게 되느냐.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뭔가를 쏟아붓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만들어지는 뭔가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종교하고 되게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학이 잡학이지만 그래도 경제 통계는 기본으로 공부하거든요. 네. 경제 통계를 좋아했었고 회계학은 별로 안 좋아했었고 하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뭐 학자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학을 좀 알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을 딱 듣고서 야 사람들이 진짜 바보다. 화폐가 뭔데 응? 민간이 그걸 만들어갖고 그걸 하다 해킹을 당하고 마운트곡스라는 일본 거래소가 망했을 때 제가 알았거든요.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짓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되지? 그러니까 되는 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퀘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잤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아니 다 알겠어. 분산 시스템.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브레이킹을 못 해. 네. 그래서 이게 뭐 빛의 속도로 가. 오케이. 근데 이게 애초에 왜 1달러를 넘었지? 이게 애초에 왜 가격을 갖는 거야? 가격을 가질 수는 있지. 그러나 환상이 깨지면서 와장창 무너져야지. 네. 쏟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공짜로 얻은 게 지금 1억 원어치 있어. 한 달 후에는 0이 될지도 모르면. 그럼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이게 0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차트를 그 당시 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하더라도 이게 전에 올라왔던 것보다 좀 높은 데서 안정화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보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리거나 이 지금 뭔가 이게 말세다. 이게 이상한 외계인이 온 거다 이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리든가. 그래서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게 틀렸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을 잘 안 해주는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안 하거든요. 네. 화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이제 인류학적인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철학책도 읽어보고 이제 관련한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비트코인을 보면서. 아, 화폐하고 네. 부가가치의 담보를 설정한 어떤 부가가치의 징표라고 우리가 하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화폐나 금이나 삼성전자 주식이 비슷한 거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산군으로.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조개도 썼었고 담배도 썼었고 금도 썼었잖아요. 화폐라는 자산은 부가가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거 뭐에 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전형적인 부가가치적 관점이에요. 유틸리티라고 하죠. 효용. 효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화폐는 그냥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인데 이게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일단 노동을 해서 받은 그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나는 화폐로 바꾸고 화폐로 잠시 저장을 하는 거죠. 그게 1년도 될 수 있고 10년 될 수 있지만 어쨌건 잠시 저장을 했다가 그거를 내가 가져가고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교환의 매개잖아요. 근데 교환의 매개를 가만히 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한 일단 저장을 해야 돼요. 일단 그걸 종이나 금의 형태로 내가 고기나 가죽을 바꾼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교환하는 거잖아요. 시차가 딜레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딜레이가 일어나는 동안에 이것을 누군가가 0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0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믿음은 바로 이게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면 정부가 관료들을 내세워서 할 수가 있어요. 굳이 화폐가 아니더라도. 근데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맺느냐? 그거는 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 물질이, 화폐로 쓰는 물질이 그 누군가가 내가 얻듯이 공들여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내가 알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만땅으로 10만 원어치 넣어달라 그럴 때 내가 당신이 1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위조 화폐를 쓸 수도 있고 훔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10만 원어치 주유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 증거로 그걸 내가 받아요. 우리가 그걸 물어보진 않는데 그게 아니면 이 시스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당하게 그 기름을 얻을 만한 노동을 사회에 부과했기 때문에 이 증표를 갖고 있는 거라서 나도 이 기름을 주는 거죠. 그럼 나도 이걸 갖다가 나도 알바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걸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일이 물어보진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고생해서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환상은 한꺼번에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개안을 했죠. 그 약속을 위해서 그건 금일 필요도 없고 종일 필요도 없구나. 그 약속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비트코인이 보여준 거죠. 비트코인은 왜 가격이 제로로 안 되냐면 비트코인 채굴할 시스템이 있는데 채굴 하려면 엄청난 전기를 써야 돼요. 경쟁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하나를 딱 얻으면 야 누군가가 이거를 채굴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억 원어치 전기 썼겠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거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가 안 되고 제로가 안 되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왜 계속 올라가냐면 비트코인 혼자 이러고 달러나 원화나 엔화나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만큼 이 믿음을 주지 못해요. 정부가 막 찍어내서. 그렇죠. 정부가 막 찍어내는데 정부라는 실체는 없어요. 정부는 막 찍어내서 원래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쭉 뿌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헬리콥터에서 뿌리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랑 굉장히 가까운 그 은행인데 은행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서 이상한 현상이 생겨나요. 이 돈을 빨리 받은 사람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매번 이제 그 불균형이 생기는데 맨 말단에 있는 사람은 이 화폐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냐면 칼국수집이에요. 내가 칼국수집을 하는데 밀가루를 샀어요. 근데 밀가루를 사가지고 칼국수를 해서 팔았는데 나는 분명히 돈을 남겼어. 근데 다음에 또 이거를 하려면 밀가루가 내가 팔았던 칼국수보다 더 비싸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집니다. 특히 그 시공 같은 거예요. 그 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더 돈을 버는데 그거 괜히 뭐 이렇게 유능한 이제 건설사 이런 분들한테 해갖고 건물 올려가지고 팔았는데 나중에 보면 땅값이 더 비싼 거죠. 네, 맞아요. 부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는 땅에다가 인건비 이렇게 건물 자재비해도 이득인데 회계적으로는. 나중에 땅값 자체가 올라가니까 이거는 칼국수 괜히 만든 거예요. 밀가루가 더 비싼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게 화폐 현상이거든요.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라고 말했어요. 순전히 이런 일은 화폐가 물러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 주체들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지만 머릿속이 다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열풍도 일어나고 사람들이 주식에 몰빵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믿음을 줘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모두에게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죠. 어떤 화폐랑 경쟁해도 이 부분에서 이기거든요. 실제로 금보다도 이게 좋아요. 왜냐하면 금은 사실은 가격이 오르면 채굴업자들이 달려들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수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참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우리 지정학에서 시작해서 경제 얘기 넘어간 다음에 화폐 얘기하고 하여튼 무궁무진해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가지가 우리가 또 재미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네. 2만여 종의 알트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원리가 그 기술적 원리는 너무 쉬워가지고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나. 그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코인은 아니지만 토큰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종류가 여러 명분을 갖고 2만여 종이 되는데 비트코인하고는 굳이 구별점을 찾으려면 일단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거를 팔지 않았거든요. 팔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전혀 안 받았어요. 투자를 안 받았으니까는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볼 때 비트코인을 무허가 증권으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돌려봐 하고 자기가 컴퓨터를 돌리는 뿐이에요. 그게 점점점 커지면서 1달러를 넘고 이렇게 온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릭 뷰테인이라는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인문학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어렸으니까 19살 때 만들었거든요. 이걸 천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달러로 투자받지 않으면 증권 시비가 없겠구나.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투자받는 길을 선택해요. 괜찮나요, 근데? 전혀 아니죠. 그게 달러건 비트코인이건 돌멩이건 어쨌건 가치가 나가는 걸로 투자를 받으면 투자인 거예요. 투자를 받을 때 무슨 원화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은 그 무허가 증권 시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도덕성이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 발행자들이 우리나라 중견기업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에서 만든 코인이 그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임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막 선전해서 가격을 올려서 상장이 딱 됐는데 회사는 안 팔았지. 네. 임원들이 탐욕을 못 이기고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95%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의 그 차트를 보면 90% 이상 날아가는 게 너무 일반적이에요. 탐욕을 못 참는 거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렇게 팔아치우지 않았거든요. 네. 가장 많은 가격을 갖고 있는 게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일 거예요. 110만 개로 추정이 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팔질 않으니까 비트코인 차트는 우리가 보기에는 막 끔찍하지만 그래도 90%로 떨어진 적은 없죠. 다른 알트들은 비참해요. 네. 아니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뭐 죽었다라는 제가 그때 딴 방송에서 누구일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럼 뭐 그 재단한테 그때 뭐 이렇게 1년에 몇 개씩 준다든지 그걸로 뭐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거를 고민할 텐데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살아있어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의 국적이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가 됐건 미국이라면 그나마 좀 날 텐데 다른 나라라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600조 아닌가요? 하여튼 엄청나거든요. 그 정부가 그냥 그거를 뺐을 거예요. 보유세로.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보유세를 뺐을 거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죠. 네. 그거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아주 미친 듯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얘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찌르면 그냥 뭐 줄줄 나오니까 북한이 되게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재밌죠. 그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거나 뭐 무슨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도대체 북한은 몇 개 정도 갖고 있나요? 그 지도 보면 뭐 예측 가능하다면서요? 예. 그건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저는 이제 여러 정보가 있는데 NSA 직원이 2017년도에 이렇게 말했어요. 따끈따끈한 전 직원이거든요. 2만 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되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미국 상원에서 중요한 상원 의원들이 그 정부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제 한 건데 20억 달러만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암호화폐를. 그리고 진짜로 바이든 정부는 크립토 커런시 꼭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사는데 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정부기관에 자문을 하러 간 적 있어요. 그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질문 수는 되게 높은데 비트코인에서 아는 건 거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들 질문이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북한이 비트코인으로 미사일이나 핵물질 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얘기를 했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비트코인 초기에 이제 비트코인 1달러 넘기게 한 게 이제 그 미국의 서부에 있는 철없는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비트코인 하면 이제 마약할 자유라고 외치면서 이제 실크로드라는 다크웹을 이용하는데 비트코인만 받았거든요. 근데 실크로드의 수장이 잡히면서 지금 거기에 미국 정부가 확보도 못하고 그냥 그 계좌랑 연결돼 있는데 본인들이 다 비밀키 갖고 있는데 얼음땡한 비트코인이 10만 개 가까이 있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움직이면 수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얼마 가격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라서 예. 이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움직이고 감옥 한 번씩 갔다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수사관들이 비트코인 수사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은행 통장에 남의 계좌를 알기는 알지만 내가 그 계좌 못 들여다보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계좌를 알면 내가 계속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연구 박제된데다가 그거에 또 거래처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기관에 저한테 자문한 기관에 가서 내가 북한이라면 비트코인 갖고 미사일이나 뭐 이런 거 안 산다. 왜냐하면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가 다 기록이 남으니까. 노출된다.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냐? 그래서
그냥 잘게 쪼개갖고 그 사람 포섭용이라든가 그냥 만약에 뭐 스파이가 있다면 이제 생활비 하라라고 줄 수는 있다. 그렇게 잘랐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국의 이 간첩 사건에 또 자문을 해줬어요. 분석은 미국에서 왔는데 검찰도 변호사 측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해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미국 보고서를 해석해줬는데 이분들이 받은 돈이 따지면 미국 재무부가 동결했던 북한 계좌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맞아요. 그 기법은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설해 줬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중국인인 줄 알고 돈을 받고 공무원이 너 오늘 야근하면서 그 서버 좀 복사해줘 하다가 걸린 거예요. 자기는 북한 사람인지 모르고 중국인인 줄 알았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 온 돈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북한 비트코인 계좌였어요. 그러니까 재무부는 미국 재무부는 알고 있어요. 몇 개의 주소를 동결했거든요. 거기서부터 빠져나간 거죠. 아무튼 제가 비트코인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와, 국가 단위로는 북한이 제일 빨리 깨달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은행의 어떤 규제를 받다 보니까 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세계 최고의 해킹 그룹이 있어요. 라자루스라고. 이 라자루스는 ATM도 턴고 스위프트도 털다가 미수에 그친 뛰어난 해킹 그룹. 이 해킹 그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되게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남한에서는 자유시장에서는 그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북한에 가면 이제 해킹 그룹이 되는 거죠. 그 때려 박으면 그게 되나 봐요. 집중적으로 그거만. 그렇죠. 이들이 비트코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2017년도에 전 세계 모든 학교, 병원이 전부 마비되고 그 풀어주면 비트코인 받겠다. 그 랜섬웨어. 랜섬웨어를 따라 올라가면 다 라자루스. 하여튼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를 해킹 털어먹는 거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넷플릭스 드라마 제작하는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가 이 비트코인을 소재로 해갖고 하는데 자문 좀 해달라고. 얼마 전에 지배종이라는 거 보니까 첫 편에 비트코인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랜섬웨어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보내고 하는 게 나오는데 틀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진짜로 이 공부들을 하고 작가들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써요? 네, 쓰지만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한 어떤 각본을 써서 드라마를 만들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 자체가 드라마예요. 그쵸. 그 얘기는 정말 드라마죠, 그거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서라는 어떤 그런 드라마를 구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뭐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주인공을 내세워서 하나 소설을 쓰세요. 저희 역량이 안 되고 얘기거리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할핀이라는 사람이 유력한데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였던 비트코인을 구동한 게 2009년인데 그해 루게릭병에 발병을 딱 해요. 이거 참 드라마네. 그렇죠. 만약에 그가 맞다면. 그래서 그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고 딱 하나를 추구한 거죠. 돈을. 110만 개 비트코인을.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이 아니라 지금 실명이었으면 학문적으로도 지금 엄청난 업적이 있거든요. 왜 일본인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유행이었나요, 그게? 그게 모르겠어요. 일본인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할피니하고 같은 동네에서 조깅하면서 인사하던 사람이 하토시 나카모토였어요. 그 실존하는 인물이 있어요? 사토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래서 뉴스위크가 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딱 했을 때 할피니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활동을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나카모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가명을 쓸 때 아주 새로운 걸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아마 익숙한 걸 아마 쓰지 않았을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모든 그 글은 다 영어입니다. 영국에서 퍼블릭 스쿨을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문법 체계를 쓰고 있는 문장을 구사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전문 프로그래머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프로그램을 코드를 뜯어보면 너무 교과서적이래요. 그럼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프로그래머들은 좀 축약하거든요. 이게 정석으로 쓰지 않잖아요. 원래 축약해서 막 쓰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천재네. 그럼 전문 프로그램도 아닌데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정도까지 알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래머인데 이게 좀 자기를 가리려고 그렇게 지문을 그렇게 한 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진짜로 이걸 깨달았는데 남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들통나니까 혼자 C++로 썼거든요. 혼자 C++를 다시 공부해갖고 C++이 옛날 언어예요. 그 C++를 다시 공부해갖고 다시 쓴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혼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작동을 잘 하네. 그렇게 혼자 해도. 몇 번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버그를 고친 사람이 할핀이에요.
그건 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할핀이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받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월 9일에 딱 작동을 시작했는데 1월 10일에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 작동 시작 이렇게 올린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할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너무 화살표가 할핀으로 되어 있어요. 아닐 수도 있나요? 근데 그 진짜 없잖아요. 샅샅이 뒤졌을 거 아니야. 그 주변 인물들은.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죽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크레라이트라는 거의 사기꾼으로 이번에 판명해놨는데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2016년도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그날로 10% 떨어뜨린 인간이 있어요. 저한테는 원수 같은 인간인데 네. 모멘텀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BBC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계속 말을 바꾸고. 근데 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 때는 나는 도리안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크레라이트가 아니란 말이 안 나오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프로파일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유력한 후보들 중에 2014년도에는 살아있다가 2016년도에 죽은 사람. 딱 한 명이거든요. 할핀이. 그래서 업계에서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핀의 가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할핀이라는 거 알지만 굳이 말 안 하겠다. 아니 근데 그 110만 개는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간 건 아니고 비밀기가 어디 그 개인 지갑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110만 개를?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비트코인 초기에는 50개씩 따박따박 채굴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 지갑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지갑으로 분산돼서 있는데 그게 화석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한 250만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110만 개가 할핀이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도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하나로 채굴한 게 한 1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250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요. 이거를 사토시 나카모토의 코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파토시 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합성할 건데 파토시가 그 베네수엘라의 은광이거든요. 그 스페인이 발견해서 은값을 떨어뜨렸던. 그리고 이제 사토시라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파토시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움직이면 안 좋죠. 근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 건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전 세계에서 비트코이너 중에는 저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남들은 좀 저보다 영향력이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저는 과감하게 지를 수 있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할핀이라면 어차피 가족을 위해서 110만 개를 킵했다면 그걸 한꺼번에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이메일을 미리 쭉 써놓고 비밀키가 이제 얼마든지 그거 조작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전달되도록 해갖고 하면 가족들은 현금화 해야 되니까. 가족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족이 분명히 있어요. 할핀의 세포는 냉동 처리에 돼 있어요. 냉동 인간 기술이 있잖아요. 그 약간 그 수도과학이지만 어쨌건 이 기술이 필요해요. 나중에 깨어나는 건 이제 후학한테 맡기더라도 얼릴 때부터 잘못 얼리면 그 얼음 때문에 그 피 때문에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피 따로 이렇게 따로 분리해가지고 동결해야 되거든요. 그 되게 비싸요. 현대식 미라네. 그렇죠. 그걸 할핀이가 선택을 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일반인 같지 않잖아요. 그러네. 근데 내가 뭐 110만 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기술이 나오든지 간에 뭐 할 수도 있겠다.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꿨을지 저 같으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요.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특히나 자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오늘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하면은 지정학부터 시작해서 화폐 체계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달러 시스템은 붕괴되고 이제 막 이런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하나는 갖고 있는 게 그렇죠. 개인이 서바이브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 하여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팬심으로 한번 뵙고 싶었고요. 그래서 와주셔가지고 역시 되게 재미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많이 뵐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예. 나오시는 것마다 다 볼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설록 현준에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당장 나가면서 오늘 꼭 사진 찍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저도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서 대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